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이제 교재로 치면은 맥머리 교재의 13장 내용이고요. 그냥 거기서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M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것은 약자죠. NMR이라는 것이 뉴클레오 마그네틱 뉴클레오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뉴클레오 마그네틱 레조넌스는 핵자기 공명이란 뜻이죠. 핵자기 공명. 자, 이 핵자기 공명을 이용한 분광법, 이게 바로 NMR 스펙트로스코피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핵자기 공명의 원리를 먼저 좀 알아야 어떻게 이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먼저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알려면은 핵스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들도 스핀을 하는 것처럼 원자핵,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핵도 스스로 스핀을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이것들이 들어있는 원자핵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을 하며 이를 핵스핀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때 스핀 양자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의 스핀 상태는 양자화되어 있다. 뭐 특별히 다를 것도 없습니다. 전자들도 양자화되어 있는 것처럼 원자핵의 핵스핀도 양자화되어 있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질량번호 또는 원자번호, 질량번호라는 게 좀 이상한데요. 질량수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질량수와 원자번호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인 경우에는 스핀 양자수를 가질 수 있다, 스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량수하고 원자번호가 모두 짝수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스핀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로 이 N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자핵의 핵종은 이거예요. 질량수 1짜리 수소, 프로톤이죠. 프로톤, 양성자 자체. 요거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카본 13. 요 두 가지만 일단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인을 이용해서 뭐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 다른 원자핵 종류들도 이용해서 NMR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라서요. 프로톤하고 카본 13, 이 두 가지만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활용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스핀을 하고 있다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장 속에서 스핀을 배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게 되면요, 한 분자 내에 여러 개의 원자핵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뭐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원자핵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이 원자핵들이 외부 자기장이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축에 대해서 특정 방향이 없이 그냥 불규칙하게 막 스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자핵들이. 그러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딱 걸어주게 되면요, 그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 이렇게 딱 두 가지의 스핀 방향만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불규칙했던 그 자기장의 축 방향이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변하게 될 때, 이렇게 변하게 될 때 분명히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겁니다.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가 전자기 복사선의 영역에서 본다면은 이게 라디오파에 해당해요. 라디오 웨이브, 요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흡수한 에너지를 측정해서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뭐 회전을 하게 되는 경우, 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거나 다른 방향이거나 할 때 이 에너지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원자핵은 자신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주파수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되고요.
동일한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쪼여주면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동일한 핵종이라도 주위 환경이 달라지면 오타가 있네요. 달라지면 주파수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흡수하는 전자기파의 그 에너지 파장값이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조 분석에 이용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찾아내는 게 여기선 제일 관건입니다. 여기서 이 주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무엇을 판단하느냐면은 전자밀도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들도 자기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원자핵이 중심에 있는데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어쨌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 더 많은 전자가 이 주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외부 자기장이 영향을 약하게 받을 거고요. 또 적은 전자들에 둘러싸이는 원자핵종은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원자라 할지라도 전자밀도가 높은 자리에 붙어 있느냐, 전자밀도가 더 낮은 자리에 붙어 있느냐, 이걸 차이를 다 계산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서 탄소들이나 수소들이 분자 내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각각의 위치별 전자밀도를 이용해서 이 분자의 지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한 구조와 또 여기서 측정한 그 구조가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이 나타나는가, 이걸 확인해서 내가 예상한 그 구조가 맞았구나, 아니면은 내가 예상한 그 구조가 좀 다르구나,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NMR 스펙트로스코피의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NMR 그 스펙트로스코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로톤 NMR인데요.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NMR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는 자기장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원자핵인 그 양성자가 특정 방향으로 싹 이제 방향이 바뀌겠죠. 그때 그 바뀌는 파장값들의 위치에 따라서, 파장값이 더 기냐 짧으냐 그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케미컬 쉬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학적 이동이라고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케미컬 쉬프트라고 하는 값을 이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 케미컬 쉬프트는 보통 델타 값 내지는 ppm 값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ppm.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이 ppm 단위예요. ppm 단위. 그래서 ppm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의 경우 0ppm에서 10ppm 내지는 12ppm 정도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 이 원자핵, 프로톤 원자핵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준 물질인 TMS는 트라이 메틸 실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리콘에 이렇게 메틸기가 4개 달라붙어 있고요. 여기에 CH3, 여기에도 CH3, 트라이가 아니라 테트라네요. 테트라 메틸 실레인이라고 하는 거죠. 메틸기가 4개 달라붙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테트라 메틸 실레인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수소들이 나타내는 값, 그 전자 밀도에 따른 그 흡수하는 파장대를 여기 0ppm에다가 기준 물질로 맞춰요. 그러니까 항상 0ppm에는 기준 피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0ppm에 있는 이 피크는 바로 이 트라이메틸실레인이라고 하는 걸 같이 NMR 측정할 때 같이 넣어서 상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0ppm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써 있네요. 테트라메틸실레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요 0ppm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업필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업필드. 그 다음에 숫자가 커지는 이쪽 12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운필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업필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로 원자핵 주변의 전자밀도가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다운필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밀도가 낮은 쪽을 이제 다운필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다시피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보다는 산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전기음성도 때문에 수소 원자핵 주변의 전자밀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주로 다운필드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상대적으로 이 수소보다는 좀 더 업필드에 나타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NMR 다운필드 쉬프트 그다음에 뭐 업필드 쉬프트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chemical equivalence라고 해서 이거는 화학적 동등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자일렌, 파라자일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젠고리 하나에 이렇게 벤젠고리 하나에 메틸기가 반대 방향으로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자리에 붙어 있는 메틸기나 이 자리에 붙어 있는 메틸기나 분자 구조를 보시면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이 자리의 전자밀도나 여기의 전자밀도가 완전히 동등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수소랑 이 수소가 완전히 똑같고요.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랑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 이것과 이것도 같고 얘랑도 같아요. 한마디로 이 네 개의 수소들이 좌우 대칭이라서 어느 쪽으로 보건 전자밀도가 다 똑같을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하고 요거 두 가지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수소들은 여기랑 이 6개의 수소가 다 전자밀도가 동등하니까 에너지가 똑같아 가지고 결국엔 같은 파장을 흡수할 테니까 같은 위치에서 흡수 파장이 이렇게 딱 선으로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수소들 4개가 완전히 동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4개가 다 하나로 이렇게 한 지점에서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피크가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이 분자 내에는 동등한 환경에 놓여 있는 수소들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붙어 있는 CH2, 요 수소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프로톤 NMR이니까. 이 CH2에 붙어 있는 H 두 개는 CL이 붙어 있는 탄소에 똑같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동등한 데서 한 군데서 나타날 거고요. 이 탄소에는 수소가 없으니까 피크가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L이니까 CL도 역시 피크가 안 나타나요. 이건 프로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랑 여기에 있는 수소가 좌우 또 대칭이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또 한 군데서 동시에 같이 나타나겠구나 해서 이것도 두 가지의 프로톤 환경만 놓여 있구나. 두 가지의 프로톤 환경만이 이 분자 내에 섞여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서만 피크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보셨을 때 완전히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전부 chemical equivalence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integral curve, integration curve 이런 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NMR 스펙트럼에 안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치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인테그럴 커브는 이거는 이 피크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이 면적값, 피크의 면적값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럴 커브는 결국 이 인테그럴 커브의 비율이 높이의 비율이 면적비가 곧 수소수의 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1.5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4.5의 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얘는 3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대 3으로 비율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수소가 만약에 1개짜리다 라고 한다면 이런 수소는 동등한 환경에 있는 수소가 3배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화합물을 이렇게 프로톤 NMR로 찍게 되면요, 여기에 H가 3개짜리인데 그게 또 3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터셔리 뷰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CO, CH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H 3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H가 3개 붙어 있고 여기도 H가 3개 붙어 있고 여기도 H가 3개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붙어 있는 H들은, 이 터셔리 뷰틸기에 붙어 있는 H들은 이 9개의 수소가 모두 동등한 위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한 군데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틸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은 또 이제 한 덩어리로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수소들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은 이 수소들의 개수는 총 3이 되는 거죠. 왜? 3대 9니까요. 약분해가지고 1대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피크를 보고서 인테그럴 커브를 딱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터셔리 뷰틀기에 의한 터셔리 뷰틀기 피크고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메틸기의 피크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터셔리 뷰틀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은 어쨌든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 이 CO 이중결합으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고요. 메틸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은 CO 이중결합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당겨지는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터셔리 뷰틸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메틸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보다는 전자밀도가 조금 더 높을 거야. 그래서 요만큼 어필드 쪽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나타났구나. 요것까지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기가 좀 더 다운필드에서 그 다음에 터셔리 뷰틸기가 약간 더 업필드에서 나타난 것까지도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서 파악을 해낼 수가 있다면은 NMR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소의 개수도 알 수 있고 각각의 환경별로 어느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 수소인지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스핀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스핀 스플리팅 내지는 스핀 커플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NMR 스펙트럼 상의 피크의 갈라짐.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신 NMR 스펙트럼은 거의 대부분 하나짜리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피크들이 하나짜리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찍어 보시면요.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가 있죠. 이렇게 이 수소가 붙어 있는 탄소의 바로 이웃자리에 지금은 모두 탄소가 있어서 이 탄소는 4차 탄소란 말이에요. 4차 탄소는 바로 수소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은 탄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피크가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 수소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근데 이 수소는 이 수소하고 다른 위치예요. 분명히 서로 다른 위치인데 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수소가 있는 위치에 이웃자리에 탄소가 이런 수소를 갖고 있다면 바로 이웃자리에 수소가 하나라도 있으면요. 이렇게 얘가 스핀을 할 때 얘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수소가 또 자기 스스로 또 회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랑 또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왜? 핵이 스핀을 하게 되면요.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 얘한테서도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바로 이웃자리에 있는 수소에 또 약간의 영향을 줘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야 되는 피크가 두 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두 개로 나타나느냐?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켰는데 그 옆에 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두 개의 에너지 차이가 촥 하고 갈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웃자리에 수소가 하나 있다면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웃자리에 수소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수소한테 얘도 영향을 주고 이 수소도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것들의 스핀 방향이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같은 방향일 때 얘도 같은 방향이면 하나가 나타날 거고요. 얘하고만 같고 얘는 달라요. 그럼 또 하나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얘랑 같고 얘랑 또 달라요. 그럼 또 하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에너지가 같을 테니까 같은 데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소 하나만 다른 방향으로 돌고 얘 두 개는 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게 또 하나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토탈 가운데 거는 두 배로 넓어진 두 배로 길어진 피크가 하나 나오고 양쪽 옆에는 이렇게 또 하나씩으로 따로 나와서 1대 2대 1의 비율로 세 개의 피크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피크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수소가 위치한 영역의 바로 이웃자리에 몇 개의 수소가 붙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바로 이 스핀 스플리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건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수소가 하나 있는데 이 수소의 이웃자리에 수소가 만약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랑 상호작용이 다 영향을 줘서 결국엔 이렇게 네 개로 갈라지는 현상까지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걸 갖다가 n 플러스 1 룰이라고 부르게 돼버려요. 여기서 n 플러스 1 룰은
결국 무슨 의미냐? 이거는 이웃자리에 이웃자리 수소수를 이걸 n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수소가 이웃자리에 수소가 없으면은 하나로 나타나고요. n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웃자리에 수소가 하나 있으면 두 개로, 두 개 있으면 세 개로, 세 개 있으면 네 개로 갈라진다. 그래서 갈라지는 숫자를 n 플러스 1으로 측정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예요. 얘는 하나인데 이웃자리가 몇 개냐 이걸 찾아낼 때 쓰는 게 바로 n 플러스 1 룰입니다. 자, 이 n 플러스 1 룰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 있고요. 그게 밑에는 1, 1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과 1이 더해져서 2가 되고요. 맨 끝에는 계속 1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더하면 여기 3, 3, 1대 3대 3대 1, 1대 4대 6대 4대 1,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이 갈라지면 갈라질수록 그 높이 차가 이런 식으로 봉우리를 나타내게 될 거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개로 갈라지는 거 이런 걸 더블렛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하나로만 딱 나타나는 건 싱글렛. 그러니까 요 수소 주변에 이웃자리에 수소가 하나도 없을 때 싱글렛으로 나타낼 것이다 예상하시면 되고, 이건 더블렛. 이웃에 수소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그다음에 이웃에 수소가 두 개 있다면은 트리플렛으로 나타나겠구나. 근데 그 비율이 1대 3대 1이고요. 아, 1대 2대 1. 그다음에 여기는 수소가 3개가 있으니까 4개로 갈라지겠죠. 이럴 때는 1대 3대 3대 1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을 이용해서 어떤 높낮이로 나타나게 될지를 또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뭐 좀 전에 그 이론을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가 자기장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때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세 개는 다 동등한 수소들이니까 한 덩어리로 보고요. 이 수소들이 얘한테 영향을 받을 때 이렇게 한 가지,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켰을 때 그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좀 지울게요. 예, 저 화살표 방향이 저 수소가 가진 스핀 방향에 따른 자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땐 이 세 개가 다 영향을 받아서 요만큼의 위치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본다면은, 이 수소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면 또 그 에너지 차이가 좀 나서 여기에서 또 하나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수소들 세 개의 이웃자리에 있는 수소 하나 때문에 두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커플링 컨스탄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걸 더 자세하게, 이 NMR을 좀 더 자세하게 활용하고자 할 때 쓰게 되는 개념인데요. 커플링 컨스탄트는 말 그대로 갈라지는 그 차이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블렛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더블렛이 다 똑같은 간격으로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위치에서는 좀 더 넓게 더블렛이 이렇게 좀 넓게 갈라질 때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데서는 굉장히 좁게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이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딱 붙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각 피크 간의 거리에 의해 결정되면서 단위는 헤르츠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르츠 또는 ppm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커플링 컨스탄트가 같은 피크는 인접한 h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에 수소가 있고 맨 끝에 수소가 있는데 이 사이에 무한정으로 탄소가 많이 들어서 있으면 이거랑 이거랑은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제로, 커플링 컨스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바로 이웃자리에 있는 수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은 6에서 8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여기에는 메틸기가 있었지만 메틸기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수소가 하나 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상호작용, 한마디로 이때는 얘네들보다 조금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 자리가 전자밀도가 좀 더 높아져서 5에서 7 정도의 커플링 컨스탄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소 하나랑 수소 하나가 이렇게 바로 이웃 자리에 있을 때는 좀 레인지가 많이 넓어집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전자밀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2에서부터 12까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같은 거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숫자가 또 줄어들어 버리죠. 왜냐하면 결합 길이가 짧아져 버려요. 얘가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0.5에서 3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떨 때는 같은 탄소에 붙어 있는 같은 환경에 있는 수소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벌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에 놓여 있는, 한마디로 이 수소와 수소가 이 옆에 붙어 있는 치환기들이 뭔가 카이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아무튼 여기 이 수소들이 이쪽에 영향을 받을 때 저쪽에 영향을 받을 때가 이쪽 구조와 저쪽 구조가 약간 카이랄리티를 갖고 있어서 서로 다이아스테레오머 관계에 놓이는 그런 화합물에서는 이렇게 좀 커플링 컨스탄트가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시스 배열일 때, 트랜스 배열일 때도 커플링 컨스탄트 값들이 이렇게 딱딱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용해서 이 화합물이 시스 배열이냐 트랜스 배열이냐 이걸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스 배열이면 그 간격이 좁고요. 트랜스 배열이 좀 더 간격이 넓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자리에 붙어 있는 것도 이렇게 조금은 갈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보통 제미널 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한번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p2 원성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하고 인접한 이웃자리의 sp3 원성탄소는 3에서 11 정도로, 그러니까 딱 겹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sp 원성탄소의 옆에 붙어 있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로 약하게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벤젠 고리에 붙어 있는 수소들도 약간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때 바로 이웃 자리에 있는 건 6에서 9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얘기고, 거기서 옆에 자리가 메타 위치인데 그때는 1에서 3, 파라 위치는 서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1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세밀하게 NMR을 분석할 때 쓰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개략적으로 NMR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차후에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기본 개념들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런 화합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이 수소는 CO 더블 본드 바로 인접한 옆자리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는 산소의 바로 옆자리에 붙어 있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예요. 그 다음에 이 수소는 탄소의 이웃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니까 이 분자 내의 수소들의 위치는 여기 3개 똑같이 나타나고 여기 2개 똑같이 나타나고 여기 3개가 똑같이 나타날 텐데,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피크가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B라고 표시한 이 CH3는 이웃자리에 수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스핀 스플리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로 나타나요. 이거는 싱글렛으로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싱글렛. 자, 그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수소 2개는 바로 이웃자리, 이쪽에는 산소가 있으니까 수소가 없고요. 이 오른쪽에 수소가 3개 붙어 있죠. 그럼 M 플러스 1 룰을 적용시켜서 이웃자리의 수소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시면은 여기는 4개로 갈라지니까 쿼텟이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4개로 갈라진 피크가 나타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있는 CH3는 이웃자리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얘는 M 플러스 1 룰을 적용시키면 트리플렛, 3개로 갈라진 피크가 나올 거다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CO 이중결합이 일단 전자를 제일 잘 잡아당기는 그룹인데요. 거기에다 또 하나가 이 산소가 또 전기음성도가 제일 세죠. 따라서 이 중에서 이 세 군데에 있는 수소들 중에서 가장 전기음성도 센 원자와 직접 결합한 탄소는 요거고요. 이 탄소에는 수소가 없으니까 그건 안 나타날 거고요.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가 일단은 유도 효과에 따라서 전자밀도가 제일 낮을 거야. 한마디로 이 2번 자리라고 해놓은 자리가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산소로부터 CO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이건 sp2죠. 근데 얘는 이 탄소는 sp3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CH3도 탄소에 붙어 있고 이 CH3도 탄소에 붙어 있지만 sp2가 sp3보다는 전자를 땡기는 힘이 세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이게 1번이라고 표시한 자리가 중간쯤에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이 CH3가 아마도 가장 업필드에서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필드의 트리플렛이 여기에 딱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CH3 이거는 싱글렛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여기 싱글렛으로 하나 딱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다운필드에 나오는 탄소 2개짜리가 바로 쿼텟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탁탁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유기화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매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용매의 NMR 피크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NMR 그 차트들을 보시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이 분자 구조를 분석하게 되는 것인지 요거를 예시로 실제로 보도록 하죠. 원래는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데 그 이론만 쭉 정리해 가지고는 실제 적용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NMR 스펙트럼을 직접 보시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실전에서 사용하게 될 NMR 차트를 보시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간단한 구조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분자 구조예요. 아까 에틸 아세테이트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에틸 아세테이트. 이게 에틸 아세테이트인데 밑에 있는 거는 아주 유사한 구조입니다. 산소 쪽에 에틸기가 붙어 있고 이 CO 더블 본드 옆에는 메틸기가 붙어 있는데요. 이건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산소 쪽에 메틸기가 붙어 있고 CO 더블 본드 옆에 에틸기가 붙어 있는 이런 건데 이 두 가지 구조가 거의 분자량도 똑같고 유사한 화합물이라서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NMR을 딱 찍어버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피크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버린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 내에서 이 산소와 결합한 탄소에 결합한 수소들이 가장 유도 효과에 의해서 전자 밀도가 낮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산소와 결합한 탄소의 피크들,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의 피크는 보통의 경우 3.5에서 한 4.5 사이에 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다시피 3.5 정도의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O 이중결합, CO 이중결합도 전자를 잡아당기는 효과가 꽤 크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보통 2.5에서 한 3.5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2.5 근처에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 메틸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붙어 있는 이 메틸기가 제일 어필드에서 나타나겠죠. 그걸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피크의 갈라짐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메틸기는 옆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3개로 갈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메틸기는 바로 옆에 수소가 없기 때문에 싱글렛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싱글렛으로 이렇게 하나 딱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옆에 수소가 3개 있으니까 쿼텟 4개로 갈라진 이런 피크로 나오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메틸 프로피오네이트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산소에 직접 결합한 이 메틸기가 이번에는 싱글렛으로 나타나는데 이 싱글렛으로 나타나는 메틸기가 아마도 3.5에서 4.5 그 사이에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3.5까지는 안 갔지만 어찌됐든 3.5 근처로 이렇게 3 넘어가는 건 요거죠.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메틸기. 그 다음에 옆에 여기 H가 2개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쿼텟으로 갈라져야 되죠. 옆에 3개의 수소가 있으니까 쿼텟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CH3가 여기서 트리플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렛, 트리플렛, 쿼텟 이렇게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 각각의 피크들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 바뀌어 버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이 구조가 이런 피크고 밑에 있는 이런 구조는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하는 예상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조 분석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구조를 한번 또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요건 상당히 NMR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벤젠골이나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들은 이런 식으로 유도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applied fiel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자기장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쪼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벤젠골이 안에는 시그마 전자도 있지만 파이 전자들이 되게 많죠. 그 파이 전자들이 삥 둘러서 전자들을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도 자기장, 한마디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문제는 이런 반발 자기장, 유도 자기장이 발생했을 때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유도 자기장, 벤젠고리 중심에서부터 외부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생긴 자기장의 방향이 이 수소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될 때 이 방향은 외부 자기장과 유도 자기장이 합력을 이루는, 그래서 마치 적은 자기장을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소 원자핵은 더 강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sp2 혼성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보다 좀 더 전자밀도가 낮은 것처럼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원자핵이 있는데 이 주변에 전자들이 많으면은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줘도 이 전자들의 자기장 때문에 약간 가리워져 가지고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데, 이 전자밀도가 낮아지면은 외부 자기장을 쪼여줬을 때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앞쪽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 자기장은 그대로고요. 또 이 주변의 전자밀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도 자기장, 유발 자기장이 발생해서 외부 자기장이 마치 세진 것처럼 영향을 주니까 실제로는 이 수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자기장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마치 전자밀도가 더 낮아진 것처럼 거동을 해가지고 요 벤젠고리에 바로 붙어 있는 이런 수소들의 경우는 다운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다운시프트란 얘기는 ppm 값이 더 강하게, ppm 값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피크들이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벤젠고리뿐만 아니라 CC 이중결합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CC 이중결합에 있는 파이 전자가 어쨌든 이게 전자밀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장이 걸려면은 이 자기장에 반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해서 그 sp2 원성탄소에 붙어 있는 이 수소의 경우는 외부 자기장과 반발 자기장이 동시에 합력을 이루어서 상대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근데 삼중결합을 얘기해요. CC 삼중결합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이 옆에 붙어 있는 수소가 일단 sp 혼성이기 때문에 유도 효과도 강하게 작용할 거고요. 좀 전처럼 이렇게 반발 자기장을 작용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 많이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ppm 값에서 나타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파이 결합은 위아래로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평면이 아니고요, 앞뒤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앞뒤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직선형인 결합이 자기장에 대해서 옆으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CC 결합이 이렇게 배열돼 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쪼여지게 되면요, 여기서 발생한 이 파이 결합하고 이 앞뒤에 있는 파이 결합이 이렇게 전부 다 반발 자기장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면 여기엔 수소가 없고요, 직선형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수소가 있어서 반발 자기장과 외부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위치에 수소가 놓이게 돼요. 이건 오히려 쉴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쉴딩이라는 거는 전자밀도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더 많은 원자처럼 이렇게 거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업시프트를 일으키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들, 이런 것들에 비춰서 이제 앞으로 파이 결합이 있는 화합물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보시면요, 이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편리한 것들이에요. 몇 가지 중요한 작용기들의 케미컬 쉬프트, 그러니까 주로 그 수소들이 어떤 작용기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로 나타나는 위치들이 어느 정도 레인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그 근처에서 찾아보면 대충 맞아 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장 어필드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알킬 그룹이죠.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 이런 애들이 보통 0에서부터 2 사이에 주로 몰려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N 결합이나
CS 결합에 붙어 있는 수소들, 그러니까 이런 전기음 성도가 좀 센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2.5 근처에서 이렇게 2에서부터 3 근처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에서 얘기한 그 삼중결합에 붙어 있는 수소, 이것도 2에서 3 사이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CO2 중결합에 바로 이웃자리에 붙어 있는 CH 결합, 이것도 한 2.5에서 3.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보통 2에서 3 사이에 나타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CC 이중결합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탄소의 수소, 그러니까 알릴 수소죠. 알릴 수소나 벤질 수소들도 역시 그 비슷한 영역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레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 레인지뿐만 아니라 더 많이 쉬프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이것들은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수소들인데요. O나 N에 붙어 있는 수소들은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인지가 많이 넓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뭐 1에서 0에서부터 5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도 범위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거의 9 근처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수소 결합하는 피크들은 이렇게 레인지가 상당히 넓어서 어디서 나타날지 알기가 좀 어렵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 좀 피크들이 뭐 수소 결합이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피크들이 샤프하게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피크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수소 결합을 해서 좀 레인지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요것들도 똑같은 수소 결합 피크들인데 벤젠고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산소나 질소의 전자밀도가 더 낮아진 거예요. 벤젠고리 쪽으로 공명을 해서 산소나 질소의 전자밀도가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들은 더 많이 다운시프트 한다. 그러니까 이 수소결합 피크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수소결합이 아니라 그냥 알킬 그룹에 붙어 있는 수소결합과 벤젠고리처럼 공명에 의해서 전자밀도가 낮아진 수소결합은 좀 더 다운시프트를 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산소나 할로젠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5에서 4.5라고 말씀드렸는데 3에서 5 사이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아무튼 요 근처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레인지가 좀 많이 넓어요. 자, 그 다음에 CC 이중결합에 붙어 있는 수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도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는 유발자기장에 의해서 좀 더 다운시프트 하는 게 바로 여기 5에서부터 한 7, 그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수소가 또 이렇게 요거보다 좀 더 파이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유발자기장이 더 강하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6.5에서 한 8.5 사이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독특한 피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데하이드 피크, 그게 9.5 정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시드에 있는 이 피크가 보통 11에서 12 사이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피크들, 레인지들을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되게 자주 나오는 작용기들이기 때문에 이 작용기들만이라도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피크를 딱 봤을 때 아, 요 레인지 쪽에 나오니까 얘는 대충 한 이 정도의 뭐 환경에 놓여 있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스핀 스플리팅, 그 몇 개 갈라지는 피크로 나타나냐 이런 걸 이제 확인해 가지고 본인이 찾고 있는 피크가 맞나 틀리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또 이제 보시죠. 에탄올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에탄올은 뭐 간단한 구조죠. 그러면 여기에 수소 결합하는 피크가 하나 나타날 거고요. 근데 이게 수소 결합하는 피크로 나타났어요. 이건 지금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피크라서 그냥 이렇게 선만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약간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수소가 옆에 3개의 수소가 있어요. 3개의 수소. 이 수소 결합하는 피크하고 커플링을 할 수도 있어서 여기 3개하고 여기 하나까지 합해서 원래는 5개로 갈라져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얘랑은 별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3개와 이 이웃자리에 있는 수소 3개하고만 커플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개의 수소는 4개로 갈라지겠구나.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4개로 갈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있는 수소는, 이 수소들은 바로 옆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트리플렛으로 갈라지겠구나. 그래서 세 개로 갈라졌다.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찍으면 네, 이거랑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이론적으로 이렇게 피크를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깔끔한 피크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또 다른 구조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한쪽에는 탄소에 H가 하나 붙어 있고 옆에 CL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CH2가 하나 있고 여기에 CL이 또 하나 붙어 있네요. 그러면 할로젠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탄소들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둘 다, 근데 이쪽은 CL이 두 개 붙어 있고 이건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통 한 3에서 4 근처에서 많이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3에서 4 근처니까 여기 보시면 4 근처에서 나타났죠. 자, 그게 B예요. 근데 옆에 수소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더블렛일 거야. 두 개로 갈라져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블렛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CL이 두 개 달라붙어 있으니까 유도 효과가 더 강해져서 이 수소는 지금 보시다시피 6 근처까지, 6 ppm 근처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5.8 ppm 근처에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옆에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수소는 트리플렛으로 갈라져야지. 그래서 트리플렛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왔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분 기호처럼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인테그레이션 커브예요. 이게 이 높이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 높이하고 옆에 있는 이 높이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를 수소 하나짜리, 여기를 수소 2개짜리 피크로 이렇게 또 확인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 피크가 어떤 거에 의한 피크인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갈라짐을 봐도 되고 적분 기호를 봐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방식들로 여러 가지로 좀 더 편리하게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피크들을 해석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실제로 찍으면 이렇게 잘 안 나오고요. 주로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 실제로 찍으면 나오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간단한 구조들만 먼저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복잡해진 구조를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랑 대단히 유사한데 산소가 없는 케톤이에요. 케톤. 그래서 여기에 CH3가 있고요. 여기는 CH2가 있고요. 여기는 CH3가 있죠. 자, 그럼 여기 CH3하고 여기 CH2가 CO 이중결합 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 얘네들이 여기는 지금 2.5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이 좀 더 업필드고 얘가 제일 얘네들이 좀 다운필, 이게 두 개가 다운필드고 이게 좀 업필드해서 나타나겠구나. 요거부터 찾아보시면은 옆에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트리플렛으로 갈라져야 되겠죠. 트리플렛. 그래서 트리플렛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1.0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어디서 나타날까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바로 이웃자리에 수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싱글렛, 얘는 옆에 수소가 3개 있으니까 이거는 쿼텟으로 나타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싱글렛으로 나온 게 2.1 정도에 나와 있고요. 2.1 정도에. 그 다음에 여기 쿼텟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2.4 근처에 나타나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커브를 보시면은 요 높이하고 이 높이를 비교해보면 한 2대 3 정도 되죠. 그러니까 2개, 3개 수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메틀기. 그래서 메틸렌기 이렇게 딱 인테그레이션 커브까지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 옆에도 또 비슷한 구조가 또 하나 떠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터 구조죠. 여기에 CH3 하나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H2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CH3 하나가 싱글렛으로 나타나겠구나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여기 싱글렛이 하나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두 개가 보이는데 이걸 좀 확대한 거죠. 두 개를 확대했어요. 그랬더니 트리플렛 이렇게 보인대요. 이게 싱글렛이고요. 딱 보시면 이 CH2하고 이 CH2가 옆에 수소 둘씩 가졌으니까 트리플렛으로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요거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을 여기서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구조들을 또 보시면서 NMR은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하는 걸 점점 감을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알데하이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터셔리 뷰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터셔리 뷰틸기는 이 세 개의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9개가 모두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웃 자리에 수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싹 다 전체가 다 싱글렛으로 나타날 겁니다. 싱글렛으로. 그리고 9개의 수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소가 하나짜리고 옆에 수소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싱글렛으로 나타나고요. 하나짜리 수소겠네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알데하이드 피크가 주로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냐? 9ppm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8.5 ppm 근처에 이렇게 하나가 나타나고 있네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여기가 17.3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5.4 이렇게 나왔죠. 17.3하고 155.4가 몇 대 몇이냐 보면 1대 한 9 정도 될 거예요. 1대 9 정도 되기 때문에 수소수가 여기 하나짜리고 여기는 9개짜리일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알카인이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이 나왔습니다. 알카인이 포함된 알코올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수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6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알카인에 있는 이 수소는 보통 한 2 근처에서 2.5, 2에서 3 요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근처에 뭐가 하나가 있죠. 여기 2개가 있네요. 2개. 근데 5에 붙어 있는 H도 이건 수소결합 하는 피크죠. 이것 또한 레인지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나타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짜리 피크를 찾으면 돼요. 인테그레이션을 봅시다. 7.7, 7.5 이건 거의 1대1이고요. 1대1. 그 다음에 45.8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6배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 메틸기에 붙어 있는 수소 2개가 여기서 크게 한 1.5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수소하고 여기 수소 결합하는 피크들이 요쯤에서 어떻게 비슷하게 나타났네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역시 이런 메틀기에 붙어 있는 수소들 6개가 동등한 환경이고요. 여기에 OH에 있는 수소 결합 피크가 하나 있고요. CH2의 피크가 하나 또 있을 거고 메틸기의 피크가 하나 또 있겠네요. 어떻게 뭐 여기는 다 커플링을 하지 않는 위치들만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다 싱글렛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OH랑 붙어 있는 게 여기쯤에서 하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게 OH 피크일 것 같고요. 하나짜리죠, 이거 하나짜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CO 더블본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이 그거보다는 여기에 맨 끝에 붙어 있는 이 메틸기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다운필드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나 두 개를 보시면은 24.8 이게 2개짜리 피크네요. 그럼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7.7 여기가 3개짜리 피크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개짜리 피크가 75.2 해가지고 6개짜리 수소 피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순서대로 나타났구나. 얘네들이 여기고 이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CH2가 이 자리 OH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제가 쓴 글씨예요. 하나짜리라는 이건 피크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비교적 간단한 구조들 그렇지만 조금씩 다양한 작용기들과 구조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너무 그다지 복잡해지는 않은데 오른쪽에 약간 더 복잡해졌죠. 애시드 피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시드. 그 다음에 Cl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소들. 이것도 뭐 싱글렛으로 나타나긴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4.1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3.5에서 4.5 요 정도 사이에서 나타나니까 4.1이면 뭐 대충 맞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시드 피크, 알데하이드가 한 9 ppm 근처에서 나타난다면은 이 애시드 피크는 11에서 12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12.5까지 내려가 버렸네요. 그래서 12.5 ppm 근처, 아니 12.5가 아니네요. 11.4 ppm 근처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짜리 피크하고 여기가 2개짜리 피크로 12.5는 인테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2배 정도 되죠. 네, 그래서 1대2의 면적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피크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예상하시면 되겠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로 갔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시드 피크 그거는 12.6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 하나짜리
자, 그 다음에 이 에시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가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7.73, 7.73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수소가 없죠. 근데 이 끝에 메틸기에 수소들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자리가 2.5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2.37, 2.37로 동등하게 또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는 CO 더블본드의 공명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밀도가 낮은 탄소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보다 7.73, 이 자리도 공명 효과에 의해서 전자밀도가 낮은 자리긴 하네요. 그럼 유도 효과가 여기가 좀 적죠. 그래서 7.73보다는 조금 어필드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세 군데가 공명 효과가 나타나는 자리라서 전자밀도가 좀 상당히 낮은 지역이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CO 더블본드랑 더 가까이 있는 쪽보다는 좀 멀리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어필드에서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2개짜리, 여기는 하나짜리로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이 2개짜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하나짜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개짜리 피크가 나타났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벤젠고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요거는 벤젠고리에 에틸기가 일단 하나 붙어 있고요. 그 옆에 에스터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다시 에틸기가 있습니다. 자, 이 피크가 어떻게 나타날까? 벤젠고리는 좀 전처럼 막 그 벤젠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각각 다 다른 자리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벤젠고리는 또 실제로 찍어 보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벤젠에 붙어 있는 수소들이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7.2 ppm 근처에 나타나고 있네요. 7.2 ppm 근처에서 쫙 한꺼번에 몰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ECH2가 산소에 직접 결합되어 있으니까 가장 ppm 값이 작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수소들이 이 자리에서 나타날 것이다 예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나 이게 비슷한 자리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여기는 CC 이중결합 옆에 붙어 있고, 이건 CO 이중결합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CO가 좀 더 전자밀도를 낮추니까 얘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ECH2가 여기서 나타났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CH3가 이제 여기서 나타났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요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 CH2 옆에는 CH2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트리플렛, 트리플렛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옆에 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트리플렛, 이렇게 해서 트리플렛으로. 이거 근데 여기 쿼텟이네요. 쿼텟이면 이거 제가 화살표 잘못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제대로 됐는데 이 자리가 여기가 아니네요. 오히려 이 CH2가 쿼텟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여기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 자리가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겠네요. 왜냐면 여기는 트리플렛이죠. 이 수소 옆에는 수소가 2개 있으니까 트리플렛. 그래서 요거고요. 아마 벤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옆에 3개짜리 수소가 있으니까 쿼텟으로.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CH3의 수소는 2개의 수소가 옆에 있으니까 트리플렛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났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에틸 벤조에이트의 실제 그 NMR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틸 벤조에이트는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벤젠고리에 에틸 벤조에이트니까 CO5 해놓고 여기 에틸기가 붙어있는 이 구조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2개의 피크가 전부 아로마틱의 H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붙어있는 수소들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수소들이 이번에 아까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2개로 갈라져서 나타난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벤젠고리가 나타나는 지역이 보통 7에서 한 8 ppm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피크들을 뭐 갈라져 있거나 한 덩어리로 나타나거나 어쨌든 개수를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CO 더블본드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2개짜리가 여기에 2개짜리고 한 덩어리로 나타나고, 여기에 있는 이 3개가 여기서 나타났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의 수소가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틸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쿼텟, 여기는 트리플렛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쿼텟, 이게 트리플렛으로 나타났다. 에틸아세테이트랑 비슷해요. 예, 근데 벤젠고리가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죠. 또 벤젠고리가 포함되어 있는 페나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에틸기가 보이죠. 에틸기가 보이면 여기는 쿼텟, 여기는 트리플렛으로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쿼텟으로 나타나는 이 탄소의 수소가 산소 바로 옆에니까 3.5 ppm에서 4.5 ppm 그 사이에서 나타나겠죠. 아, 여기 쿼텟 보이네요. 여기에 있는 요 수소 두 개가 이 자리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벤젠고리에 이게 파라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자리의 수소랑 이 수소는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랑 이 수소가 대칭이죠. 그래서 이거랑 같은 위치다. 그래서 아하, 이 수소 옆에 수소가 두 개 하나 있으니까 더블렛, 이 수소 옆에 수소가 하나 또 있으니까 더블렛. 그래서 이렇게 더블렛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벤젠고리의 파라 배양을 갖고 있는 피크들의 모양이 보통 이렇게 나타나요. 좌우 대칭으로 생긴 더블렛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7에서 8 ppm 근처에 이런 게 보인다면은 벤젠고리가 있고, 벤젠고리에 서로 반대 방향에 둘씩 짝지어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을 거다 하는 걸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타난 거 있죠. 이 수소가 수소결합에 의한 피크예요. 수소결합. 아마이드의 피크라서 좀 상당히 ppm 값이 많이 다운시프트 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나타날지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런 수소결합이 가능한 피크는.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은 아, 수소결합이겠지 하고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메틸기하고 여기에 있는 메틸기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요거는 트리플렛이고요. 여기는 싱글렛이겠죠. 따라서 싱글렛으로 나타난 요게 이 메틸기, 아마이드에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있는 에틸기 끝에 있는 메틸기는 아마도 여기에서 트리플렛으로 나타났겠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칙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요, 좀 이제 어느 정도 NMR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자세한 것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처음 배우시는데 이걸 뭐 한 방에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공부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염 진통제죠. 그 분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소뷰틸기가 있고요. 이 자리에 메틸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는 애시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1.5 근처에 애시드 피크가 나타났어요. 요거 14라고 표기를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3 ppm 근처에 이렇게 피크가 강하게 하나 나타나는데 요 피크보다 대충 한 5배 정도 돼 보이죠. 이게 벤젠고리에 있는 피크들, 여기 수소들, 여기 수소들, 여기 수소들, 여기 수소들, 이 4개의 수소가 5배가 아니라 4배네요. 아무튼 여기에 수소 4개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파라배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둘씩 짝지어서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벤젠고리 피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번에 있는 수소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하나 있는데 옆에 수소가 3개짜리죠. 이게 쿼텟으로 나타날 거고요. 여기는 더블렛으로 나타나겠네요. 이 메틸기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옆에 수소가 하나 있으니까 더블렛으로 나타날 거고, 이 자리의 수소는 여기 요거까지 해서 6개에다 8개가 있네요. 그럼 이건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피크로 갈라져 버릴 것이다. 멀티플랫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이 1번하고 2번이 같은 자리에서 나타날 텐데 요 1, 2번이 옆에 수소가 하나 있으니까 더블렛으로 각각 한 군데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쭉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1, 2번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나네요. 더블렛으로 딱 보이네요. 더블렛으로 1대1로 딱 안 맞긴 하는데 어쨌든 더블렛으로 나왔고요. 12번 자리도 더블렛이죠. 여기에 12번 자리 더블렛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멀티플랫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밑에 쫙 깔려가지고 여러 개로 나왔습니다. 이거 쿼텟이 아니라 이쪽 피크하고 섞여서 그래요. 섞여서 여러 개의 피크들이 한꺼번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4번 자리도 더블렛으로 나타나야 된다 했는데 여기 더블렛이 보이고 있고요. 11번 자리가 쿼텟으로 나타나겠구나. 예. 하나, 둘, 셋, 넷. 쿼텟으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부프로펜 구조다라고 찾아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위치인지 ppm 값과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커브 그리고 또 하나 몇 개로 갈라졌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중에서 뭐가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여기가 나타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맞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나왔네요. 여기 수소들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소 2개가 또 있죠. 자, 이 피크들이 각각 어디서 나타날까 이걸 찾아보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A에 있는 게 또 한 덩어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5 ppm 근처에 이렇게 벤젠고리 피크가 한 덩어리로 5개짜리가 딱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소 하나짜리가 옆에 수소 2개가 있으니까 트리플렛으로 갈라져야 되겠네요. 이거 트리플렛이고요. 여기가 트리플렛. 그 다음에 C에 있는 이 수소 2개는 수소 결합을 하는 피크죠. 그래서 브로드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하고 E에 있는 피크들이 이렇게 좀 널찍하게 갈라졌는데 원래는 옆에 수소가 하나 있으니까 더블렛으로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로 본다면 이게 더블렛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좀 이 수소하고 요 수소가 하나는 쏵이고 하나는 점선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벤젠고리아 이 옆에 있는 파이그랍의 영향을 받아서 유도자기장 안에 들어가는 수소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입체적인 구조잖아요. 이것도 뭐 이게 쏵이고 여기가 점선일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카이럴 센터고 여기 카이럴 센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뭐랑 가까이 놓여 있느냐 입체 공간상에서 그거에 따라서 그 두 더블렛이 이렇게 크게 많이 갈라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 또 하나 그 각각이 영향을 받아서 그 각각의 원래는 싱글렛이 이렇게 2개로 갈라진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 각각의 피크가 또 아주 미세하게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렛 2개가 더블렛 형태를 띠고 있는 채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D하고 E를 원래는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더블렛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더블렛이고 그거는 미세하게 갈라진 거니까 좀 더 자세히 저거를 들여다보면은 다이아스테레오메릭 센터라서 이렇게 갈라짐이 피크의 갈라짐이 조금씩 위치가 동등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수소가 약간씩 에너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은 뭐 실전적인 내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제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건 이제 맨솔이라고 하는 화합물인데요. 맨솔 구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은데 실제로 이 피크들을 쭉 보세요.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바로 지금 처음 배웠는데 이걸 뭐 분석하세요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많이 봐가지고 경험치를 늘린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그다지 복잡해 보이지 않는 구조조차도 실제로 NMR 피크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NMR 분석하는 게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넘겨 보시면 이렇게 이건 고분자입니다. 가운데 있는 건 impurity라고 해서 이거는 불순물이고요. 이제 이런 피크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피크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다 하나하나 피크 값들, 그 ppm 값들을 이렇게 수치로 다 적어놨고요. 인테그레이션 커브도 다 돼 있고, 뭐 여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지만, 인테그레이션 값까지 다 나와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구조가 조금씩 복잡해져 버리면은 그만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NMR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서 내지 이렇게까지 복잡한 걸 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런 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직접 여러 번의 그 비슷한 물질들을 계속 측정해 가면서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복잡하다, NMR도 상당히 복잡한 거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게 끝판왕입니다.
이런 피크 분석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이런 종류의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화합물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많이 본 사람들이나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지, 이 NMR만 딸랑 가지고 와서 이걸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아무도 해석을 못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상당히 복잡합니다. 프로톤 NMR만 해도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톤 NMR, 양성자를 NMR로 측정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카본 13 NMR로 넘어갈 거예요. 카본 13. 카본 13 NMR은 카본 13의 핵자기 공명 측정 해가지고 12짜리는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카본 13 NMR은 분자 내에 있는 서로 다른 탄소 원자의 수를 셀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카본 13의 분포가 상당히 적습니다. 약 1.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분자 내에 카본 13이 하나인데 바로 이웃자리에 카본 13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확률 자체가 매우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1, 한마디로 이 탄소 원자핵하고 그 이웃자리의 탄소 원자핵이 서로 커플링을 하겠지, 그래서 갈라지겠지, 이런 거는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n 플러스 1 법칙은 여기서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른 케미컬 쉬프트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피크 값이 아까 프로톤은 대충 0에서부터 12 ppm까지 봤지만 얘는 220 ppm까지 좀 영역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공명의 화학적 이동은 분자 내 그 탄소의 전자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수소처럼 탄소들 주변의 전자 밀도가 낮을수록 ppm 값이 높아지고요. 다운시프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 밀도가 높은 탄소일수록 업필드 해가지고 ppm 값이 작은 데서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본 13 NMR 피크는 TMS, 테트라메틸실레인이라고 하는 기준 물질이 있었죠. 그 기준선으로부터 0에서 220 ppm 사이에 나타나고요. 보통 sp3 혼성탄소가 0에서 90 ppm, sp2 혼성탄소가 100에서 220 ppm, 카본일기탄소가 170에서 210 ppm 요 정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 n 플러스 1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톤보다는 조금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또 프로톤은 너무 복잡할 수 있어서 단순화시켜 가지고 보고 싶을 때 바로 이 카본 13 NMR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분자는 프로톤 NMR보다 카본 13 NMR이 분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복잡한 분자가 있는데 캠퍼라고 하는 분자인데요. 프로톤 NMR을 찍었더니 이 피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섞여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갈라져 있고 뭐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이걸 알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탄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하나도 없는 자리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수소가 하나도 없는 자리가 여기 하나, 둘, 세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카본 13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 2, 3, 4, 5, 6, 7, 8, 90까지 해가지고 10가지의 탄소 환경이 쭉 나오는데, 여기 선수를 세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또 두 개가 섞였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0개. 10개의 탄소 환경이 주르륵 나타나니까, 이렇게 보면 10가지의 환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탄소들의 환경수만 쭉 선 하나하나로 이렇게 피크로 깔끔하게 샤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10가지 환경, 내가 생각한 그 구조가 맞나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대조해 가면서 이제 비교해서 맞나 틀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에틸아세테이트, 이게 프로톤 NMR이에요. 이거는 프로톤 NMR.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것도 똑같은 에틸아세테이트예요. 에틸아세테이트인데 이거는 카본 13 NM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A가 트리플렛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이 메틸기 여기에 싱글렛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쿼텟으로 이 자리에 딱 나타났죠. 근데 여기는 탄소들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1, 2, 3, 4 네 군데서 나타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요. 이 탄소가 제일 전자밀도가 낮을 테니까
C3, 여기 C3가 제일 전자율도 낮은 데서 나타날까 했더니 아니죠. C2죠. 바로 C하고 O의 이중결합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전자율도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0 근처에 딱 나타나고 있고요. C2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3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요. sp3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CO 이중결합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C1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 CO 산소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가 C4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고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하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기가 좀 더 유리해진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13도 이렇게 몇몇 특수한 작용기들, 되게 자주 등장하는 작용기들에 따라서 이렇게 ppm 값이 특정 작용기들은 이렇게 ppm 값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완전히 딱 그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레인지가 있지만 대부분 그 근처에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몇몇 가지만 좀 자주 나오는 작용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놔 봤고요. 자, 이게 아까 보셨던 2뷰타논이라고 하는 화합물 구조죠. 여기 보시면은 이 CO 이중결합에 있는 탄소가 가장 ppm 값이 크게 나타나겠구나. 전자율도가 제일 낮은 탄소니까요. 그게 208.7에서 나타난대요. 208.7 ppm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3 이 탄소 CH2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대략 한 38 ppm 정도. 자,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있는 여기가 이제 30 ppm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4번 자리가 여기 CH3, 이게 대충 한 얼마예요? 이게 한 8 ppm 이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 밑에 거는 이제 또 벤젠고리에 이렇게 BR이 붙어 있네요. BR. 그때 여기 4번하고 요 4번 두 개가 같은 자리고, 5번하고 여기 5번 이게 같은 자리에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기 수소가 없어도 이 3번하고 6번 자리도 다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벤젠고리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나타나야겠죠. 네 군데 맞게 나타나는가? 하나, 둘, 셋, 네 개 맞죠. 그 다음에 이 자리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율도 매우 낮으니까 이렇게 200 ppm 근처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1번 자리가 여기서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BR은 뭐 탄소가 없으니까 안 나타나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런 단순한 구조들은 이렇게 카본 13만 딱 봐도 환경수만 몇 개인지 세도 탄소들의 환경수가 정확하게 딱딱딱 나타나고 있으면, 아, 내가 생각한 그 분자 구조가 맞나 보다,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탄소의 환경수가 하나, 둘, 세 군데예요. 세 군데. 그 중에서 CL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이 탄소가 제일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야 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85에서 한 90, 그 사이에 요 C가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L이 하나 붙어 있는 탄소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건 약간 커플링을 했네요. 이 커플링 한 것들도 가끔씩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누구랑 커플링 하는 거냐? 탄소끼리 커플링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수소하고 커플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톤 NMR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서 아주 미세하게 갈라지는데, 이건 이론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거랑 트리플렛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소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쿼텟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들과 커플링한 거고, 보통은 이거 없애요. 이거 없애는 게 NOE라고 하는 걸로 또 나타납니다. 보통은 다 싱글렛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표현을 하죠. 그것들은 더 복잡한 이론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프로톤 NMR 찍게 되면은 이렇게 환경, 몰려서 나타나는 피크들이 몇 가지 환경에서 나타나는가. 이건 기준 물질 테트라메틸실레인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환경이 나타났네.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카본 13을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 탄소 두 개만 나타나겠죠. 두 군데 환경에서 탁 나오고 있어요. 애시드 피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CO 결합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한 180에서 200 근처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CC 이중결합하고 CO 이중결합 이 근처에 있는 요 탄소들, 이 탄소나 요 탄소들이 가장 업필드에서 나타나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C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 탄소의 이 CO 덜번대의 탄소가 요거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탄소가 이거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H2가 있죠. 바로 요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타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CdCl3라고 하는 용매고요. 용매 이걸 녹여서 시료를 녹여서 찍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H3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산소에 붙어 있는 게 아무래도 유도 효과 때문에 전절도가 낮겠죠. 여기서 나타날 거고 탄소에 붙어 있는 게 좀 상대적으로 전절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각각의 탄소들의 환경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니까 이 구조구나 하고 이제 프로톤하고 대조해 가면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톨루엔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벤젠고리에 있는 피크들이 보통 이렇게 한 110에서 130 요 근처에서 많이 몰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요 탄소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또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데가 다르겠죠. 그래서 네 군데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이렇게 네 개의 피크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틸기 하나가 여기서 나타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또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건 파라니까 역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네 군데로 나타날 거고요. OH에 있는 거 뭐 탄소가 없으니까 H 같은 건 볼 필요가 없고요. 이거 네 군데, 여기 다섯 군데, 여섯 군데서 나타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이거 하나짜리인가요?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해서 이렇게 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제일 높은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이탄소 2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2. 자, 그 다음에 요 F에 해당하는 게 아마 여기서 나타났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어디가 또 있을까요? 여기 네 군데가 질소 쪽에 붙어 있는 거. 이게 B가 여기 있네요. 여기 B가 여기 있고 이거는 산소의 공명을 받아서 비공유 전자쌍의 공명을 받아서 전자밀도가 높아지는 자리라 B가 여기서 나타난 것 같고요. 이렇게 C가 여기서 나타났죠. C.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어디일까 보면은 A하고 D겠죠. A하고 D. 그러면 여기가 D일 것 같아요. 질소 쪽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 A가 여기 이 자리에서 나타냈구나. A 여기가 D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체 피크가 각각 어떤 식으로 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까지도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부프로펜 기억나시죠? 그 이부프로펜이 여기도 또 나왔어요. 근데 이부프로펜에 피크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 탄소 환경수를 쭉 판단을 해서 이렇게 피크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야 하고 예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 세 개의 피크는 빼주시면 돼요. 클로로포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매.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를 가지고 여기 피크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보셨던 프로톤 NMR하고 항상 같이 보는 거예요. 보통 NMR 찍을 때 카본 서틴만 독립적으로 찍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톤을 찍고 카본 서틴을 찍어서 두 개를 대조해 가지고 내가 생각한 구조가 정확한가 그걸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프로톤만 보기에도 힘들고요. 이 카본 서틴은 또 환경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또 명확한 구조를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예 2D NMR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소개만 할게요. 이걸 가지고 뭐 깊이 있게 들어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NMR 테크닉들이 점점 많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다. 그 얘기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NMR은 COSI라는 게 있어요. COSI, Correlation Spectroscopy의 약자고요. 이거는 뭐 프로톤 NMR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 피크 값들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해서 이 피크 이런 피크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또 똑같은 피크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두 개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과 이것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같은 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각선으로 이 지점은
이 피크하고 이 피크가 같은 피크를 나타내서 인텐시티가 제일 세게 나타나는 거고, 이제 같은 피크가 아닌 다른 피크와 다른 피크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프로톤과 프로톤을 두 번 찍어서 그거를 2D로 찍어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헤트코라고 해서 이거는 헤테로 뉴클레어 콜라레이션 해가지고 이거는 카본 13하고 프로톤 NMR을 아예 같이 2D로 찍어서 연관성을 찾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노이지라고 해서 뉴클레어 오버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일종의 어떤 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환경의 핵종에만 강한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것만 도드라지게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에너지를 줘가지고 그 부분만 뭐 다른 위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찍어본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예상한 구조가 맞다면 그 에너지를 줬을 때 딱 그 위치만 피크가 사라지거나 나타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구조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뎁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각 탄소 차수별로 그 역시나 이것도 펄스를 이용하는 건데, 특정한 펄스를 주게 되면은 각 탄소 차수별로 커플링이 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 0차 탄소 이런 것들을 모두 구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여기에 또 이렇게 뎁트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MR을 그냥 단순하게 프로톤하고 카본 13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들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NMR이라서요. 연구가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바로 그 2D NMR, 한마디로 그 밑에 있는 요게 이제 그냥 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지. 이쪽에 있는 피크하고 여기 피크가 똑같죠. 그것들의 코렐레이션을 보는 거죠. 이 가운데 대각선은 어차피 같은 피크를, 이 피크하고 이 피크가 같은 거니까 그냥 제일 인텐시티가 세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지 않아야 될 이런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 피크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피크가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니까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프로톤들이다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분자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프로톤 NMR하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카본 13 NMR 이런 걸 같이 섞어 가지고 하는 헤트코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카본 13에 있는 그 탄소와 상호작용하는 수소들이 어떤 거가 있느냐 이걸 또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게 NOE 이펙트에 의해서 특정 피크들만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또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뎁트라고 해서 뭐 1차 탄소, 2차 탄소, 3차 탄소를 각각 구분해서 피크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탄소가 내가 생각하던 그 CH2 피크가 맞나 이런 걸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NMR 스펙트로스코피를 설명드린 겁니다.